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살 된 이만수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제 경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구청 민원과에서 일했습니다. 하루 종일 어르신들 민원을 듣고 복잡한 서류를 정리하고 때로는 화내시는 분들을 달래는 일이 제 업무였지요. 그런 제가 정작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민원을 해결하지 못할 줄은 몰랐습니다. 3년 전 아내를 암으로 떠나보냈습니다. 마지막 병원 침대에서 아내가 제 손을 잡고 말했던 게 기억납니다. 여보, 우리 준호 집 한 채는 해주고 가야지. 그때까지도 아내는 아들 걱정을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외동아들이니까 뭐든 다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30년 내내 저희 부부는 늘 아들이 우선이었습니다. 제가 야근을 해서라도 아들 학원비를 벌었고 아내는 아들 도시락을 싸주려고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고생해도 괜찮다. 준호만큼은 힘들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저희 부부의 한결같은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퇴직금을 모두 털어 서울 변두리에 아파트 한 채를 사줬습니다. 새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젊은 부부가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첫 며느리 영희는 고마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도 뿌듯했습니다.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영희는 정말 착한 며느리였습니다. 제가 감기라도 걸리면 죽 끓여서 갖다 주고 명절 때는 혼자서 온 집안 음식을 다 준비했어요. 무엇보다 하늘이를 참 잘 키웠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안부 자주 여쭤보렴 하며 아이에게 예의를 가르쳤고요. 그런데 영희도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어요. 그날 밤 준호가 저를 붙들고 울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요? 손주 하늘이는 겨우 12살이었는데 엄마 없이 어떻게 크겠나 싶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후 1년 동안 저는 거의 매일 아들 집에 갔습니다. 하늘이 도시락도 싸주고 숙제도 봐주고 때로는 그냥 옆에 앉아서 TV도 함께 봤습니다. 아들은 회사 일로 바빴고 아이는 할아버지가 필요했으니까요. 하늘이가 할아버지 오늘도 올 거죠? 하며 웃던 모습이 제게는 살아갈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준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정장을 단정히 입고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표정이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거실에 앉더니 한참을 말을 못하더군요. 아버지,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혹시 큰 병이라도 생겼나 싶었거든요. 왜, 무슨 일이냐? 저 다시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기쁜 마음과 복잡한 마음이 동시에 들었어요. 아들이 혼자 사는 것보다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낫겠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 좋은 분 만났구나. 어떤 분인데? 이름은 서지연이고 나이는 42이에요. 온라인으로 인테리어 관련 일을 하시고요. 블로거라고 하더라고요. 준호가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젊은 여자가 웃고 있었어요. 첫인상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하늘이는 어떻게 생각하냐? 아직 많이 어색해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분은 재혼인가? 네, 그분도 이혼 경력이 있으세요. 아이는 없고요. 준호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물론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다시 행복해지는 건 바랐지만 한편으로는 하늘이가 걱정되었어요. 며칠 후 처음으로 예비 며느리를 만나게 됐습니다. 저는 긴장이 되어서 양복을 2번이나 갈아입었어요. 넥타이도 3개를 놓고 고민했습니다.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들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뭔가 공기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평소에 나던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 대신 향초 같은 인위적인 냄새가 났어요. 거실도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영희가 놓아뒀던 작은 화분들이 사라지고 대신 깔끔한 인테리어 소품들이 놓여 있었어요. 소파도 새 것으로 바뀌었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도 줄어들었더군요.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서지연입니다. 지연이 일어서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웃는 얼굴이었지만 눈빛이 저를 살짝 훑어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준호가 신세 많이 졌겠어요. 아니에요. 제가 더 신세를 많이 지고 있어요. 대화는 예의 바른 수준에서 이루어졌지만 왠지 모르게 어색했습니다. 식탁으로 자리를 옮겼을 때 저는 더 놀랐습니다. 평소에 보던 나무 식탁이 아니라 하얀 대리석 식탁이 놓여 있었어요. 그 위에는 잡지에서나 보던 깔끔한 접시들과 반짝이는 수저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정성을 들였네요. 제가 말하자 지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요즘은 이런 게 일상이에요. 제가 온라인에 집 사진을 자주 올리거든요. 그러다 보니 늘 정리정돈을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렇게 깔끔한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집이 아니라 전시장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식사 중에 지연은 계속 인테리어와 집 꾸미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은 미니멀 라이프가 트렌드예요. 불필요한 건 다 정리하고 깔끔하게 사는 게 중요하죠. 수납이 제일 중요해요. 보이지 않게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 거실은 최대한 심플하게. 너무 많은 소품이 있으면 산만해 보이거든요. 준호는 고개만 끄덕이며 들었고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제가 알던 집과는 다른 개념 같았어요. 팔로워들이 제 집 사진을 보고 인테리어 팁을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항상 깔끔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연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호가 그때 처음 말을 했어요. 지연 씨가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0,000명이 넘어요. 와, 그렇게 많아요? 제가 감탄하자 지연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네, 인테리어하고 라이프 스타일 쪽으로는 나름 인플루언서예요. 협찬도 받고요. 그동안 하늘이는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만지작거리기만 하고 밥도 별로 먹지 않았어요. 하늘아, 학교는 어때? 요즘 공부 잘하고 있지? 제가 물어보자 하늘이는 고개를 살짝 들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냥 그래요. 예전에는 할아버지가 오면 이것저것 제잘제잘 이야기하던 아이였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조용한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요즘 친구들이랑은 잘 지내니? 네. 학급에서 반장도 하고 있다며? 아니요. 그냥. 하늘이의 대답이 너무 짧고 힘이 없었어요. 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저는 하늘이 방에 들러보고 싶었어요. 하늘아, 할아버지랑 잠깐 방에서 이야기할까? 아, 아버님. 오늘은 하늘이가 숙제가 많아서요. 다음에 천천히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지연이 은근히 만류했지만 저는 손주가 궁금했습니다. 하늘이 방에 들어가니 여기도 많이 바뀌어 있었어요. 예전에 영희가 걸어둔 가족 사진들이 사라지고 대신 깔끔한 액자 몇 개만 걸려 있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던 인형들도 보이지 않았고요. 하늘아, 방이 많이 깔끔해졌네. 인형들은 어디 갔지? 아, 새엄마가 정리해줬어요. 정리? 네. 너무 많으면 어수선하다고. 하늘이가 조심스럽게 제 소매를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왜 우리 손주? 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냄새가 집에서 자꾸 없어져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콕 찔렀습니다. 아이가 느끼는 변화가 이런 것이었구나 싶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 어떤 냄새였는데? 엄마가 만든 김치찌개 냄새. 엄마가 쓰던 비누 냄새. 그런 냄새요. 하늘이의 눈가에 눈물이 살짝 맺혔습니다. 이제 다른 냄새만 나요. 향초 냄새랑 새 가구 냄새만. 엄마 방에서도 엄마 냄새가 안 나요. 저는 아이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왠지 모르게 조심스러웠어요. 지연이 싫어할 것 같았거든요. 할아버지는 계속 저희 집에 오실 거죠? 하늘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왜? 걱정되니? 새엄마가. 할아버지도 냄새가 난다고. 아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지연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습니다. 하늘아, 할아버지랑 이야기 다 했지? 숙제해야지.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아들이 새로운 사랑을 찾은 건 좋은 일이지만 손주가 적응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었어요. 집에 들어와서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찌개 재료들이 있었습니다. 혼자 끓여서 먹으면서 하늘이가 한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엄마 냄새가 자꾸 없어져요.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언젠가 이 집에서 할아버지 냄새가 사라지는 날이 올까? 새 며느리 눈에 저도 정리해야 할 불필요한 것 중 하나일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이 가족에게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리고 저는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앞으로 겪게 될 일들에 비하면 이날의 어색함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말이에요. 첫 만남 이후 저는 일주일에 2번 정도 아들 집에 갔습니다. 하늘이도 보고 싶고 새 며느리와도 좀 더 친해지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갈 때마다 뭔가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부터였어요. 현관에 있던 신발장이 바뀌었더군요. 예전에 나무 신발장 대신 하얀색 깔끔한 신발장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신발장 새로 샀네요. 제가 말하자 지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예전 것은 너무 낡았잖아요. 이게 훨씬 모던하죠? 그 신발장은 영희가 시장에서 품질 좋은 걸로 골라온 것이었는데 이제는 낡은 것이 되어버렸더군요. 며칠 후에 갔을 때는 거실 한쪽 벽에 있던 작은 장식장이 사라져 있었어요. 그 장식장에는 하늘이가 어렸을 때 만든 찰흙 작품들과 가족 여행 기념품들이 있었는데 말이죠. 장식장은 어디 갔어요? 아, 그거요? 너무 어수선해 보여서 정리했어요. 요즘은 미니멀한 게 트렌드거든요. 지연의 말투는 항상 밝고 친절했지만 제가 아끼던 것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게 신경 쓰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아들 결혼할 때 사준 식탁이 바뀐 날이었어요. 진한 갈색 원목 식탁이었는데 아내와 함께 가구점을 3군데나 돌아다니며 고른 것이었습니다. 그날 아들 집에 들어가니 그 자리에 하얀 대리석 식탁이 놓여 있었어요. 식탁을 바꿨구나.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버님, 이게 요즘 감성이에요. 예전 건 너무 무거웠잖아요. 지연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 식탁은 어디 갔지? 아, 중고나라에 올렸어요. 생각보다 비싸게 팔렸더라고요. 제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식탁에는 영희가 명절 음식을 차려놓던 기억, 하늘이가 숙제하던 기억, 가족들이 둘러앉아 밥 먹던 추억이 가득했는데 그게 그냥 중고나라에 팔려버렸다니요. 아버님, 괜찮으시죠? 새 식탁이 훨씬 깔끔하잖아요. 괜찮다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팔려버린 것을 어쩌겠어요. 그 후로도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하나둘 내려갔어요. 대신 감성 포스터라는 영어 문구가 적힌 그림들이 걸렸습니다. 아버님, 사진 너무 많으면 복잡해 보이잖아요. 이렇게 포인트만 주는 게 요즘 스타일이에요. 지연은 항상 요즘 스타일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살던 방식은 옛날 스타일이 되는 건가요? 영희가 키우던 작은 화분들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베란다에 있던 고무나무, 거실 한쪽에 산세베리아, 주방 창가에 허브들까지 말이죠. 화분은 관리가 힘들어요. 벌레도 생기고 대신 인조 화분으로 바꿨어요. 이게 더 깔끔하죠? 인조 화분을 보니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영희가 얼마나 정성껏 물을 주고 가꿨는데 어느 날은 제가 작은 국화 화분을 하나 사가지고 갔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꽃이었거든요. 이거 베란다 한쪽에 놓으면 좋겠네요. 지연이 잠시 화분을 들여다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베란다는 제가 촬영하는 공간이에요. 콘셉트가 있거든요. 이 화분은 아버님 집에 두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제가 가져온 선물이 콘셉트에 맞지 않는다고 거절당한 기분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화분을 든 제 손이 떨렸습니다. 마치 저 자신이 그 집에서 콘셉트에 맞지 않는 존재가 된 기분이었거든요. 하늘이와의 만남도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전화하면 언제든 네, 오세요 라고 했는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아버지, 오늘은 지연 씨가 협찬 촬영 있어요. 내일은 어때? 내일은 블로그 포스팅 마감이라서. 그럼 다음 주에. 다음 주는 인테리어 업체 미팅이. 준호의 대답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아들 집에 가는 게 어려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제가 방해가 되는 존재인 것처럼요. 그런 중에 우연히 들은 대화가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주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어요. 당신 아버지 오시면 우리 집 사진 못 올린다니까요. 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왜? 보세요. 이 아버님 슬리퍼. 너무 낡았잖아요. 이런 게 사진에 나오면 우리 집 이미지가 어떻게 돼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하지는 말자. 준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사실이잖아요. 어르신들 스타일은 요즘이랑 안 맞아요. 내 팔로워들 눈높이도 있고 광고 협찬 받을 때도 집이 깔끔해야 하는데 그래도 우리 아버지인데 당신도 알잖아요. 제가 이 일로 한 달에 얼마나 벌어오는지. 그런데 분위기 깨지면 다 끊겨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팔로워 눈높이는 챙기면서 시아버지 눈은 안 보이는 거였구나 싶었어요. 그날 이후로 아들 집에 갈 때마다 제 발을 2번씩 닦게 되었습니다. 신발도 새로 샀어요. 낡은 슬리퍼 대신 깔끔한 실내화를 신고 갔습니다. 옷도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입던 편한 옷 대신 밖에 나갈 때 입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연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저를 볼 때마다 뭔가 품평하는 듯한 눈빛이었거든요. 어느 날 하늘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새엄마가 할아버지 오시면 사진 찍기 힘들다고 해요. 사진? 무슨 사진?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사진이요. 할아버지가 있으면 콘셉트가 안 맞는데요. 아이의 입에서 콘셉트라는 말이 나오는 게 이상했습니다. 13살 아이가 무슨 콘셉트를 알겠어요. 하늘이도 그렇게 생각하니? 아니요. 저는 할아버지랑 있을 때가 좋아요. 근데 새엄마가 그러시니까. 하늘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즈음 저는 지연의 인스타그램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젊은 이웃이 가르쳐줘서 핸드폰으로 보게 됐거든요. 정말 깔끔했어요. 하얀 소파, 반짝이는 식탁, 예쁜 소품들. 마치 잡지 사진 같았습니다. 댓글도 너무 예뻐요. 어디서 샀어요? 이런 것들이 가득했고요. 하지만 그 사진들 어디에도 가족의 흔적은 없었어요. 준호도 하늘이도 당연히 저도 없었습니다. 그냥 깔끔한 공간만 있을 뿐이었어요. 아, 이 사람에게 집은 가족이 사는 공간이 아니라 팔로워들에게 보여주는 무대구나. 그 생각을 하니 더 속상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어 지연과 대화를 시도해 봤습니다. 지연 씨, 혹시 제가 불편하게 해드린 게 있나요? 아니에요. 왜요? 요즘 제가 오면 어색한 것 같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지연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아버님도 아시겠지만 저는 이 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집이 정리되지 않으면 촬영이 어려워서. 그럼 제가 올 때 미리 연락드리면 되겠네요. 그것보다는 아버님께서 조금 더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요즘 스타일에 맞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요즘 스타일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였어요. 그날 밤 집에서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제가 그렇게 촌스러운가?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존재인가? 88해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제 모습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콘셉트에 맞지 않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제가 감기 기운이 있었는데도 하늘이가 보고 싶어서 아들 집에 갔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에도 기침이 났고 몸이 으슬으슬했습니다. 우산도 작아서 옷이 반쯤 젖었고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정말 초라했습니다. 머리는 젖어서 축 늘어져 있고 바지 끝은 빗물에 젖어 있었어요. 15층에서 내려 현관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손이 떨렸어요. 누구세요?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예요. 잠시 후 문이 조금 열렸는데 지연은 문틈으로만 얼굴을 내밀었어요. 아버님, 오늘은 좀. 왜요? 하늘이 보러 왔는데 신발이 너무 젖으셨네요. 현관이 다 더러워질 것 같아서.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그리고 감기 기운 있으시다면서요? 하늘이한테 옮기면 안 되잖아요. 안에서 하늘이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가 즐거워하는 소리였는데 저는 문 앞에서 빗물을 맞고 서 있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촬영도 있고 미리 연락하고 오시라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손주 보려고 온 할아버지에게 미리 연락하라니요.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저도 곤란해요. 우리 집이 어떤 곳인지 아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공간이에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가족이 사는 집이 아니라 팔로워들이 구경하는 공간이 되어버렸다는 걸. 지금 다른 입주민들이라도 보면 제가 뭐가 돼요? 문이 닫혔습니다. 철컥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복도에서 젊은 학생이 휴대폰을 들고 있는 게 보였는데 저와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뭔가 찍은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신발 안에 고인 물이 찰박찰박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제 마음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 같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정말 이 가족에게 짐이 되어버린 건가? 사랑하는 손주를 보려면 이제 예약을 해야 하는 건가?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날의 일이 동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가서 모든 게 뒤바뀔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제가 정말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될 거라는 것도. 그 비 오는 날 이후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동네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이상하더라고요.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버스를 탈 때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분이 그 할아버지 인터넷에 나온 분 맞지? 참 안 됐다.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어서 답답했습니다. 이틀 후 젊은 이웃이 와서 알려줬어요. 어르신 혹시 며느님이 블로거세요? 그런데 인터넷 좀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말에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며칠 후 영길이가 급하게 찾아왔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야, 만수야. 너 인터넷 봤어? 무슨 인터넷? 너 며느리 이야기가 온라인에 난리 났어. 영길이 휴대폰을 꺼내더니 영상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제가 비 맞고 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지연이 문틈으로 얼굴만 내밀고 저를 거절하는 장면까지. 이게 뭐야? 누가 찍었나 보네? 제목이 인테리어 블로거의 민낯이야. 화면을 보니 조회수가 어마어마했어요. 댓글도 수천 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를 이렇게 대하다니 말이 돼? 인플루언서 맞아? 인성이 바닥이네? 저런 며느리 둔 아들도 한심하다. 팔로우 취소한다. 저 할아버지 너무 불쌍해. 요즘 젊은 애들 다 저래. 만수야, 이거 대박이야.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어.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제 사생활이 이렇게 온 세상에 알려질 줄이야.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네. 그런데 댓글 보니까 다들 내 편이야. 며느리가 너무 심했다고. 영길의 말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기를 원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날 오후 준호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큰일 났어요. 목소리가 많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인터넷에 저희 이야기가 올라왔어요. 회사에서도 난리고 지연이는 하루 종일 울고만 있어요. 그래? 아버지 어떡하죠? 지연이 블로그에 악플이 폭탄처럼 달리고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어요. 사람들이 지연이 인스타그램까지 찾아가서 욕하고 있어요. 가짜 인플루언서, 허위 인격 이런 말까지. 그렇게 심해? 네, 아버지. 협찬 업체들도 연락 와서 계약 해지한다고 하고. 그날 저녁 뉴스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문전박대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인데요. 뉴스를 보니 더 심각했어요. 전문가까지 나와서 요즘 세대의 효의식 부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더 큰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연의 협찬이 모두 끊어졌다는 거였어요. 기업들이 이미지 손상을 우려해서 계약을 해지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지연이가 수입이 다 끊어졌어요. 앞으로 어떻게 생활하죠? 준호가 찾아와서 하소연했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어요. 그동안 지연이 블로그 수입이 월급만큼 됐는데 이제 그것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사람들 시선이 이상해요. 자기 아버지도 못 챙기는 놈이라고 뒤에서 말하는 소리가 들려요.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팀장님도 저를 부르더니 가정관리 좀 제대로 하라고 하시고. 힘들겠구나.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지연이 벌을 받는 걸 보고 싶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야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다행스럽기도 했고요.
며칠 후 동네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평소에 인사만 하던 분들이 안부를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요즘 힘드시죠? 며느리가 너무 심했어요. 우리도 인터넷에서 봤는데 참 속상하더라고요. 어르신 같은 분이 저런 대우 받으시면 안 되는데 오히려 저는 부담스러웠어요. 너무 많은 관심을 받는 것도 편하지 않았거든요. 일주일이 지나자 지연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평소에 깔끔한 모습과는 달리 화장기 없는 얼굴에 눈이 많이 부어 있었어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문턱에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목소리도 많이 작아져 있었고요. 들어와요. 거실에 앉은 지연은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아버님을 사람 취급 안 한 거요. 집 이미지 때문에, 제 욕심 때문에. 지연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겠지만 정말 죄송해요. 지연 씨,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팔로워들 눈치만 보고 아버님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지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하늘이도 요즘 이상해요. 학교 가기 싫어하고 밥도 안 먹고 아버님만 찾아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늘이가? 네. 할아버지는 언제 와요? 하루에 10번도 넘게 물어봐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안 오시니까. 내가 언제 안 간다고 했나? 아니요. 그런데 저희 집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아버님께서 오시기 싫으실 것 같아서. 집 분위기가 어떤데? 저는 하루 종일 울고 준호는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고 하늘이는 그런 저희를 보면서 자기 잘못인 줄 알고 있어요. 지연이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제발. 하늘이만은 도와주세요. 그 아이는 정말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지연을 미워했지만 손주 걱정하는 마음만은 진짜인 것 같았거든요. 지연 씨, 일어나세요. 네. 울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지연이 눈물을 닦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건 당신이 정할 일이에요. 다만,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늘이만큼은 다치게 하지 마세요. 그 아이는 아무 죄가 없어요. 네, 네, 아버님. 그날 이후로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지연은 블로그 활동을 완전히 중단했고 집에서 칩거하기 시작했어요. 준호도 회사에서 눈치를 보느라 스트레스를 받았고요. 온라인상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연을 옹호하며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당연한 대가라고 말했어요.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건 하늘이었습니다. 아이가 점점 말이 없어지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하늘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혼자서 말이에요. 할아버지. 하늘아, 어떻게 혼자 왔어? 어른들은 알아? 할아버지 보고 싶어서요. 아이의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어요. 평소보다 많이 야위었고 눈가에 다크서클도 생겼더군요. 집에서 어른들이 계속 싸워요. 싸워? 새엄마는 계속 울고 아빠는 화내고 저 때문인 것 같아서 미안해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늘이 잘못이 아니야.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어린아이가 할 질문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늘이는 진짜 궁금해했습니다. 어른들 잘못이야. 하늘이는 아무 잘못 없어.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이상하게 봐요. 제 집 이야기가 인터넷에 나왔다고. 뭐라고 하는데? 어떤 친구는 너희 엄마 나빠하고 어떤 친구는 할아버지 불쌍해해요. 저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은데 하늘이의 말에 마음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집에 다시 와주세요. 안 그러면 집이 너무 무서워요. 아이가 제 팔을 꼭 붙잡았어요. 괜찮다.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정말요? 약속해요? 약속한다. 하늘이를 집으로 데려다 주면서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고.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지연이 벌을 받는 걸 보는 건 시원했지만 손주가 힘들어하는 건 견딜 수 없었어요. 무엇보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하늘이가 더 망가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 수동적으로 당하기만 할 게 아니라 제가 직접 나서야겠다고요. 영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길아, 재산 정리 얘기 기억하지?
왜? 이제 진짜 해야겠어.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을 거야.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하늘이가 힘들어해. 어른들 싸움 때문에. 그래서 내가 판을 바꿔야겠어. 확실하게. 좋아. 내일 사무실로 와. 제대로 정리해보자. 그리고 중요한 결심을 하나 더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야겠다고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정말 큰 일이 곧 벌어질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일로 인해 모든 게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것도. 다음 날 오후 박영길의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30년 넘게 친구로 지낸 영길이지만 이렇게 업무적으로 도움을 요청한 건 처음이었어요. 자, 앉아. 뭘 어떻게 정리하고 싶은 거야? 영길이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들 명의로 된 아파트 말이야. 그거 내가 다시 찾을 수 있을까? 증여했으면 힘들지. 하지만 증여계약서에 조건을 달아뒀다면 모를까? 무슨 조건? 예를 들어 부모 부양 의무 불이행 시 증여를 취소한다 같은 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는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거든요. 아들이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럼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내 이름으로 된 재산이 얼마나 돼? 예금이 좀 있고, 이 빌라도 내 명이고, 얼마나? 한 2억 정도? 영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것부터 정리하자. 아무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게. 어떻게? 신탁으로 묶어두는 거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쓰고 죽으면 그때 상속되도록. 중간에 누가 달라고 해도 못 준다고 하면 돼. 영길이 설명해 주는 동안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걸 자식들 눈치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만수야, 이거 하기 전에 내가 확실히 해야 할 게 있어. 뭔데? 너 정말 아들하고 며느리랑 관계를 끊을 각오가 돼 있어? 그 질문에 저는 망설여졌습니다. 관계를 끊자는 게 아니야. 그냥 더 이상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 좋아. 그럼 차근차근 해보자. 일단 서류부터 준비하고.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어요. 아버지, 지금 어디세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목소리가 많이 다급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하늘이가 학교에서 쓰러졌어요.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어요. 머리가 하얗게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영길이 제 표정을 보고는 무슨 일인지 눈치챘나 봅니다. 어느 병원이야? 성모병원 응급실이요. 아버지도 빨리 와주세요. 알겠다. 금방 간다. 전화를 끊자마자 영길이 말했습니다. 뭔 일이야? 손주가 쓰러졌대. 병원 가야겠어. 그럼 일단 가봐. 이 일은 나중에 하자.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우리 손주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혹시 제 일로 스트레스를 받은 건 아닌지. 응급실에 도착하니 준호와 지연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지연은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준호는 머리를 감싸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어떻게 됐어? 제가 다가가자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검사 중이에요. 갑자기 교실에서 숨을 못 쉬겠다고 하면서 쓰러졌대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말씀으로는 과호흡 증세라고, 스트레스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우리 때문인가? 아버님. 잠시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젊은 의사였는데 표정이 진지했어요. 보호자분들이세요? 네, 그래요. 아이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호흡 증세였어요. 신체적으로는 이상이 없지만 정신적인 부분을 체크해 봐야겠어요. 스트레스요? 준호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상담사와 얘기해 봤는데 가정 환경에 변화가 있었나요? 준호와 지연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저도 마음이 무거워졌고요. 면담실로 가시겠어요? 자세한 얘기를 해보죠. 면담실은 아늑했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상담사는 40대 중반 정도의 여자분이었는데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하늘이가 집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지 아세요? 아니요. 아이가 집에 들어가면 숨이 막힌다고 했어요. 그 말에 지연이 움찔했습니다.
엄마 냄새가 사라졌는데 할아버지까지 사라질까봐 무섭다고도 했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연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른들이 싸우는 소리 들으면 심장이 빨리 뛴다고도 했고 집에 있으면 자꾸 눈치를 봐야 해서 피곤하다고도 했어요. 준호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요즘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있나 봐요. 악몽을 자주 꾼다고 하더라고요. 상담사가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아이에게 지금 가장 안전하게 느껴지는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우리 모두 조용히 상담사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집에서 먹던 김치찌개 냄새, 함께 걸었던 골목길이라고 하더군요. 그곳에서만은 아무 조건 없이 사랑받는다고 느낀다고 해요.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만이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어른들은 모두 조건을 달지만요. 조건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조용히 해야 해, 깔끔하게 해야 해, 눈치 보지 말고 자연스럽게 해야 해. 이런 상반되는 메시지들이 아이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상담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호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먼저 아이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어른들끼리의 갈등을 아이 앞에서 드러내지 마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아이에게 너는 조건 없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병원에서 나오면서 지연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걸음걸이가 조심스러웠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목소리가 많이 작아져 있었어요. 평소에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지연 씨, 하늘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제 욕심 때문에 아이가. 지연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후회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뭘 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아이한테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빼앗으려고 했네요. 지금이라도 깨달으셨으면. 네, 아버님. 정말 바꾸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날 저녁 준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어요. 지연은 하늘이와 함께 집에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얘기 좀 해요. 거실에 앉더니 준호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깨가 많이 처져 보였어요.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아버지가 평생 저를 위해 사신 걸 알면서도 저는 아버지보다 지연 씨 눈치만 봤어요. 준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회사에서도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자기 아버지도 제대로 못 챙기는 놈이 무슨 팀장이냐고. 그런 소리 듣지 마라.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저는 남편도 제대로 못하고 아버지도 제대로 못하고 아빠도 제대로 못했어요. 준호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제 마음도 복잡해졌습니다. 화가 났던 것도 사실이지만 아들이 이렇게 후회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용서받을 생각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라. 네. 하늘이가 제일 중요해. 그 아이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만드는 게 먼저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집부터 바꿔야지. 아이가 숨막혀 한다면서. 다음 날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지연이 혼자 제 집을 찾아왔어요. 손에는 작은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어떻게? 하늘이가 할아버지네 김치찌개가 먹고 싶다고 해서요. 혹시 제가 배워도 될까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저를 콘셉트에 맞지 않는 존재로 여기던 사람이었는데 아버님이 만드신 걸 먹으면 하늘이가 좋아할 것 같아서요. 그래요? 네. 그리고 저도 진짜 배우고 싶어요. 아이가 그리워하는 그 냄새가 뭔지. 주방에서 김치찌개를 끓이는 동안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뭘? 집이 예뻐야 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정작 중요한 건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었네요. 김치를 볶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던 지연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는 거네요. 음식은 마음이 들어가야 맛있어요. 김치찌개 냄새가 집 안에 퍼지자 지연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이 냄새. 하늘이가 그리워했던 냄새네요. 그래요. 아버님, 제가 이 냄새를 없애려고 했구나 싶어서. 너무 미안해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준호네 집으로 갔습니다. 하늘이는 여전히 기운이 없어 보였지만 김치찌개 냄새를 맡고는 조금 밝아졌어요. 할아버지가 끓인 거야?
새엄마랑 같이 끓였어. 하늘이가 지연을 올려다봤습니다. 조심스러운 눈빛이었어요. 새엄마가? 네,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 그날 저녁 식사는 오랜만에 따뜻했습니다. 대리석 식탁이 아니라 하늘이 방에서 작은 상을 가져와 바닥에 둘러앉아 먹었어요. 할아버지, 이제 자주 와도 돼요? 하늘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그때 지연이 말했습니다. 하늘아, 앞으로는 할아버지가 언제 오셔도 돼. 그리고 지연이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했습니다. 엄마 사진들도 다시 걸자. 그게 우리 집의 진짜 모습이야. 하늘이의 얼굴에 오랜만에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야. 할아버지 화분도 베란다에 놓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오래간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어요. 영길과 약속한 재산 정리 말이에요. 이제 진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저는 더 이상 무기력한 어른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영길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하늘이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는 소식을 들은 뒤였어요. 어때? 손주 괜찮아졌어? 많이 좋아졌어. 그런데 내가 결심한 건 변함없어. 영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족이 화해했다고 해서 내가 호구처럼 살 이유는 없지. 서류를 정리하는 동안 저는 마음이 차분했습니다. 이번 일로 깨달은 게 있었거든요. 무조건적인 희생이 사랑이 아니라는 걸요. 이 신탁 계좌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 내 허락 없이는. 좋아. 그리고 이 빌라도 내 명의로 확실히 해뒀어.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집이야. 모든 절차를 마치고 나니 어깨가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식사하시면 어때요? 지연이가 아버지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해서요. 그래? 알겠다. 저녁 시간에 아들 집에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예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하얀 소파 위에 아늑한 쿠션이 놓여 있고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다시 걸려 있었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지연이 웃으며 맞아주었는데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집이 많이 달라졌네? 네, 하늘이랑 함께 다시 꾸몄어요. 이게 진짜 우리 집 같아요. 거실 한쪽에는 제가 가져왔던 국화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사라졌던 영희의 작은 장식들도 곳곳에 보였고요. 할아버지, 하늘이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아와 있었어요. 우리 손주 많이 좋아졌네? 네. 이제 집에 들어와도 숨이 안 막혀요. 아이의 밝은 얼굴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녁 식사는 김치찌개였어요. 지연이 직접 끓인 거라고 했습니다. 어때요? 맛이요? 훨씬 좋아졌네. 정성이 들어간 맛이야. 아버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했어요. 음식은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식사를 마치고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요? 제가 처음에 이 집에 와서 무엇부터 바꿔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전처분의 흔적들이 너무 많아서. 지연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다 없애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야 제가 이 집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랬구나. 하지만 틀렸더라고요. 그 흔적들을 없애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가야 하는 거였어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버님을 밀어내려고 했는데 사실은 아버님께서 저희를 받아주시기를 기다렸어야 했어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약속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연 씨, 고마운 마음은 받겠어요. 하지만 제가 결정한 건 바뀌지 않을 거예요. 네. 재산 정리했어요.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제 뜻대로 할 거예요. 준호와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듣고 싶지 않으면 안 들어도 돼. 하지만 알아둬야 할 건 있어. 저는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앞으로 내가 살 곳은 내가 정할 거야.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아버님. 그리고 하늘이와 만나는 것도 내가 정할 거고. 그때 하늘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랑 안 만나실 거예요? 아니야, 우리 손주. 할아버지는 언제든 너를 만날 거야. 다만 이제부터는 할아버지가 원할 때
할아버지 방식으로 만날 거야?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뜻이 뭔지 알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진심으로 바뀌려고 노력하는 건 믿어주실 수 있을까요? 노력하는 걸로는 부족해. 실제로 바뀌어야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해. 앞으로 1년간 지켜볼 거야. 정말 변했는지. 지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말씀이 맞아요. 저희가 증명해야죠. 그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놀랍게도 준호네 집은 정말 변했어요. 지연은 블로그 활동을 줄이고 하늘이와 보내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준호도 야근을 줄이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었고요. 무엇보다 하늘이가 달라졌어요. 웃음이 많아지고 학교 생활도 즐거워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할아버지 자랑했어요. 뭘 자랑했는데? 할아버지가 제일 김치찌개 잘 끓인다고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절대 조건 달지 않으신다고도요. 아이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노인대학에서 상담 강사를 시작한 거예요. 어르신들,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강의실에 모인 어르신들이 관심 있게 바라봤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다 주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지키셔야 해요. 그럼 자식들이 서운해하지 않을까요? 한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효도는 부모가 당당하게 살 수 있을 때 나와요. 강의가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용기가 나네요. 저도 며느리 눈치 그만 보고 제 인생 살아보겠어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요즘 하늘이는 일주일에 2번씩 제 집에 옵니다. 함께 김치찌개도 끓이고 동네 한 바퀴도 돕니다. 할아버지, 요즘 제일 행복해요. 왜? 집에서도 편하고 할아버지 집에서도 편해요. 어디에 있어도 사랑받는 느낌이에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긴 건 재혼 며느리가 아니었구나. 나를 포기하려던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거였구나. 지난주에는 지연이 손수 만든 밑반찬을 가져왔습니다. 아버님, 이거 드시면서 저 생각해 주세요. 고마워요. 아버님, 제가 블로그에 한번 써봐도 될까요? 진짜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요. 뭘 쓰려고? 집은 예쁜 게 아니라 마음이 편한 곳이다, 이런 내용이요. 그 후 지연의 블로그에는 인테리어 팁 대신 가족과의 소소한 일상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팔로워 수는 줄었지만 댓글들은 더 따뜻해졌어요. 어제는 준호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뭘? 아버지가 그때 단호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저희는 계속 잘못된 길로 갔을 거예요. 그래? 이제야 알겠어요. 진짜 가족이 뭔지. 늦지 않았어. 아버지, 앞으로 계속 저희 곁에 계셔야 해요. 약속하세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어디 가겠냐? 하늘이를 두고. 오늘도 창밖으로 석양이 물들어갑니다. 저는 찻잔을 들고 하늘이를 기다리고 있어요. 곧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할아버지, 오늘은 뭐해요? 하며 환하게 웃을 겁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나이 든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현명해지는 거라는 걸. 사랑한다는 건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거라는 걸.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참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젊은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른을 무시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여러분도 그 자리에 서게 될 테니까요. 가족은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관계예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들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구독과 좋아요, 주변 분들과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어른이 무너지면 아이들이 먼저 무너집니다. 하지만 어른이 당당하게 서면 온 가족이 함께 설 수 있어요. 누군가의 마지막 용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